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야구 이야기, WBC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특별판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저와 함께 지금 이 시간 마이애미에 있어야 할 두 분 모셨습니다. KBS 박용택 해설위원, 그리고 일본 야구 전문가로 이번 WBC를 전후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한성현 기자,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이번 WBC 실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도쿄에 함께 갔던 박용택 위원, 한성현 기자와 함께 한국 야구의 현재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게 결국 이번에 또 발목을 잡았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실패한 겁니까? 박용택 위원부터. 글쎄, 우선은 야구인으로서 핑계부터 대고 시작할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아주 실질적인 이유부터 따지자면은 뭐 우선 컨디션 조절하기가 너무 힘든 스케줄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선수들이 볼넷 주고 뭐 이제 타석에서 어떤 결과를 못 내고 뭐 야구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뭐 이때까지 그럼 우리 선수들이 기량적인 어떤 한국 야구의 뭐 발전 속도가 더디고 뭐 퇴보했고 뭐 이런 것들 다 오케이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스케줄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보셨잖아요. 우리 그 도쿄 이동하기 전에 오사카에서 이제 연습 경기하고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끝난 후인데 얼굴 표정들이 지금 거의 약간 잠에 취해 있는, 아직 이탈한 표정이었어요. 진짜 시차 적응이 전혀 안 돼 있는. 그 실제로 물어봤더니 다들 졸렵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틀 만에 바로 이제 경기를 들어갔잖아요. 뭐 좋은 경기력이 사실 나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성현 기자, 이번 2023 WBC의 실패, 한성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한 경기는 그 어떤 상대와 붙더라도 이기고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 동의를 하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에 냉정히 따져보면 물론 뭐 타자들이 주루 미스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하지만 타자들 같은 경우는 호주전, 일본전을 보면 뽑아낼 수 있는 점수 충분히 뽑아냈는데 결국은 마운드에서 뒷받침을 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스포츠는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강철 감독이 투수 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뭐 결과적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좋은 투수들이 오래 던지지 못했고 컨디션이 나쁜 선수들이 마운드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투수들의 분위기는 타자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러니까 경기하기 전부터 뭐 물론 태극마크 달았으니까 최선 다해야 돼. 하지만 시즌은 네가 알아서 잘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타자 같은 경우는 물론 상대적으로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적고 투수는 굉장히 시즌에 영향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앞선 팀들을 상대로 이런 준비 정도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준비하는 방식이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제가 이제 대표팀의 모 코치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용태가 네가 아직 현장에 안 들어와 봐서 그런다. 지금 아직 어린 친구들은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냥 구단에서 어떤 스케줄을 정해주는 대로 그럼 시즌에 맞춰서 정해주겠죠, 항상.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항상 이제 준비를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제 개막전이 언제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보통. 네. 특히나 이제 좀 젊은 투수들이 그런 거를 이게 지금 그런 걸 전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표팀에 와서는 팀에서처럼 약간 좀 강하게 좀 푸시하기가 좀 어려운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투수들이 시즌 준비를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딱 해서 예를 들어 2월 뭐 3월 10일이면 3월 9일이면 3월 9일에 맞춰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거죠. 기존 루틴과 좀 달라지게 틀어지니까 네. 컨디션이 더디게 끌어올려지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짜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시즌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투수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고 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그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그거를 시즌을 위해서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걸 할 줄 몰라서 못했다? 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자. 지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리조나 전지훈련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누구나 다 알듯이 지금 이강철 감독이 KT 위즈 감독을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굳이 시차 적응까지 필요한 애리조나까지 간 이유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일본 야구 대표팀에는요. 지금 요시라는 투수 코치가 있습니다. 네, 요시 과거 마사토. 뉴욕 네. 매치에서 뛰기도 했었고 네. 이 사람이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지바롯데 감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감독과 그 대표팀 코치를 병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바롯데 구단이 네.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대표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와라라는 네.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우리나라 구단 중에 그럴 구단이 그것도 경험 많은 감독이 아니라 초보 감독, 이제 막 감독을 시작하는 감독인데 그럴 구단이 과연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실제로 대표팀이 애리조나에서 훈련한 게 이강철 감독 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확하게 어떤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딴 것 기사들은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그냥 다들 그랬으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너무 훈련 계획이 예, 왜 예, 만들어졌느냐. 아.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좀 네. 취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네네. 사실 여러 가지로 저는 일본과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의 언론 환경이 더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당장 야구 담당 기자가 아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누구 한 명이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받아 적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언론 환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그 벽이 좀 더 높아졌어요. 또.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런 것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선수들이나 감독들의 다양한 화제가 정말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최근 보면 감독이나 선수의 그것도 이겼을 때만 졌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 일방적인 이야기만 전달하는 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을 더 늘리지 못하는 예전에 골스 팬들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선수들 특히나 신인들 뭐 LG 트윈스 신인들 오면 제가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강의도 하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미디어와의 관계. 네네네. 예. 이제 결국에는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꺼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처럼 좀 말이 괜찮으면 예. 아니 재수 없는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요. 이거 뭐 인터뷰 스킬이 괜찮다면 네. 사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걸 이렇게 좀 잘 유도리 있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선수들이 그러질 못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선수. 구조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 거 아니냐. 세계 야구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많이 나왔거든요. 이 지적에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아. 네, 저는 동의해요. 박용택 의원이 중계석에서 네.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루미늄 배트 그런 얘기를 한 예? 거죠. 네. 도입 다시 해야 된다. 좋은 투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고등학생들은 타자들이 알루미늄 배트를 써야 돼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해설위원 하자마자 공식적으로 한 게 한 3번, 4번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타자 입장에서 항상 왜 타자들이 왜 저렇게 치지?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를 오면 왜 저렇게 스윙을 하지? 왜 저렇게 치지? 저렇게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공을 맞히려만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컨택에 집중해 이거랑 공을 맞추러 다니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컨택에 집중해는 약간 그러니까 마인드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공만 쫓아다니는 거는 진짜 이 손으로 배트를 든 손으로 공만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수는 굳이 어떤 완벽한 제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타자들이 못 치니까 그냥 공만 빠르면 되고요. 또는 뭐 좀 잘 치는 친구야. 그러면은 공은 빠른 건 또 쳐.
그러면 이제 박찬호 의원이 해설할 때 계속 얘기했던 직구 던져라, 직구 던지나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은 변화구만 던져주기 시작하면 또 못 쳐요. 그러니까 나는 난 대단한 투수야. 이렇게 해서 프로를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타자도 오래 걸려, 투수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알루미늄 배트에서 나무 배트로 왜 바꿨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게 있겠지만 2004년쯤이었죠. 네, 그 벌써 한 20여 년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졸 선수들이 바로 프로에 와서 나무 배트를 잘 적응을 못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적응력에 있어서도 빨리 좀 적응을 하기 위한 어떤 나무 배트를 좀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은 점점 이제 체격 조건은 좋아지다 보니까 타구 스피드가 좀 많이 빨라지기 시작을 하죠. 알루미늄 배트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알루미늄 배트의 어떤 반발력 이런 것도 점점 이제 이 과학의 발달로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배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너무 위험하다. 네, 투수도 위험하고 내야수들도 위험하다. 이제 그래서 바꾼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일본 고시엔에 대한 책을 썼고 제목은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원래 제가 이 책이죠. 쓰려고 했던 제목은 뭐였냐면 국화와 금속 배트였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지난해까지 반발력이 높은 알루미늄 배트를 유일하게 쓰는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나무 배트를 씁니다. 실제 그 2004년도에 U18 대회 이상, U18은 무조건 국제 경기에서 나무 배트를 써야 된다라고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측면이 있고 2007년도 2년 뒤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일본이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국과 대만이 주도를 해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나무 배트를 쓰게 되면서 우리는 나무 배트 쓰면 야구의 근간이 흔들린다. 우리는 고교야구 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일본 야구가 갈라파고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일하게 알루미늄 배트를 고반발 알루미늄 배트를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저반발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배트를 도입한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요. 알루미늄 배트인데 반발력이 좀 낮은 네. 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엘리트 야구와 이런 동아리 야구가 혼재된 야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야구에서 상상할 수 없는 122대 0 스코어가 나온 적이 있고요. 두 팀 간의 기량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측면.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일본은 일부 한 150여 개에서 200여 개 학교를 제외하면 동아리 수준 야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나무 배트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없어요. 나무 배트 쓰게 되면 야구부를 접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알루미늄 배트를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팀 전체에 한 대여섯 개 가지고 돌려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와 알루미늄 배트와 나무 배트는 야구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야구의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들었을 때는 코칭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수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본에게 뒤지지 않고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결코 우리 선수들이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지지 않는데 대학 또는 프로 레벨에 갔을 때 우리의 지도자들은 연구를 안 하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수 시절 경험 위주로만 지도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반면에 일본 지도자들, 특히 일본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주 특급 선수가 아니었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2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선수들을 잘 길러내고 각자 전문 영역을 통해서 선수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구속혁명이 일어났고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평균 스피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투수들의 스피드가 일본의 이른바 괴물 투수들 같은 경우는 빨랐지만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로는 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코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전에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프로 레벨의 코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치들이 비슷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네,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뭐 미국, 일본 투수들의 구속들이 많이 빨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자들의 어떤 타구 스피드나 비거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신체 조건만 좋아진다고 해서 사실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한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특히나 야구 잘했던 어떤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진짜 그런 쪽에 관심 갖고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손에 꼽죠. 네, 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예. 진짜 잘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특히 학생들이나 뭐 아마추어 선수들 이제 타격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어떤 영상들이 제가 막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선수 때 제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예, 그래서 누가 아무리 뭐 얘기해줘도 잘 안 믿습니다. 예, 제가 알아야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후배들이 막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때 누구 어떤 선배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형한테 데리고 와 이러기는 하는데 진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요 얘기만 정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느낌과 현상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배들은 나의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루틴이 있었던 거고 내가 했던 루틴들, 내가 했던 느낌들만 가지고 코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다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막 습득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유튜브가 망쳐놨다. 뭐 외부에서 어떤 교습소에서 뭐 이래저래 해서 이게 망쳐놨다. 저는 그거는 부정하는 얘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 친구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여튼 요즘 애들은 그 영상 보고 어디 가서 그런 거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한다고 이런 코치 지도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저는 어디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야구인들이 결국에는 어떤 좀 진짜 핵심 자리들에 비선출 야구인들이 이제 막 오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어마어마해요. 예. 저는 그 부분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뭐 예를 들어 프로야구 감독인데 선출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네. 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단장을 프로야구 톱스타 출신들이 많이 네네.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메이저리그와 비교하면 시대 역행이거든요. 메이저리그는 네, 뒤처졌죠. 40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메이저리그 단장, 제너럴 매니저의 역할은 특급 스타 출신이 아니라 명문대를 나온 그 경영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30개 구단 중에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출은. 그것도 특급 선수 출신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심판 같은 경우도 우리 심판들 저는 예전부터 방송에서 미국,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 그 이유는 100% 선출이기 때문인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나 그들만의 리그로 고착이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고 선수가 최고 감독이 아닌 것처럼 코치나 저는 감독은 뭐 선수 출신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 출신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놓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도 100명이 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야구 부원이. 지원을 하면 다 받아줍니다. 실력으로 있어서 A, B, C 등급으로 C 등급이 갈 수는 있지만 누구나 야구 부원이 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엘리트 부원만 받는 학교가 있는데 누구나 야구 부원이 될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실력이 떨어지지만 분석 능력이 탁월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으로 가거든요. 이런 전력 부분들. 분석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팀 안에. 학교 내에도 전력 분석 파트가 있고 이거를 학생들이 담당을 합니다. 이것이 대학, 사회인까지도 이어지는 그러다 보면 전력 분석에 관해서만큼은 특급 선수 출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일본 언론에 재밌는 기사를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학 나온 선수들이 대부분 야구 잘 못하는 선수와 동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30명 대표팀 중에 룻바를 제외하고 29명이잖아. 이 중에 고등학교 출신이 16명, 대학 출신이 8명, 사회인이 4명, 맞아요. 독립리그가 1명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거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고졸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29명 그 중에 정도가 있는데 16명이 있는데 고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쿄올림픽이라든지 프리미어 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일본 야구의 다양성을 해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뭐 다루비시, 오타니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대학 안 가고 프로를 가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왔던 이마나가 같은 선수, 고등학교 때 완전 무명이었던 선수였고요. 대학이 2부 리그로 떨어진 그런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입단에 성공을 했고 결국은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거든요. 이렇게 일본은 아직도 대학 출신들 중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특급이 아니었지만 대학이나 사회인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서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29명 가운데 16명이 고졸이라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대학교 때 비로소 뒤늦게 재능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이런 선수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프로가 생기고 나서 고교야구 및 대학야구가 죽었죠. 그리고 프로 복싱이 그렇게 인기 있다가 아무도 지금 복싱을 보지 않는. 냉정히 따지면 우리는 돈이 되는 것에 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이 고졸과 대졸을 봤을 때 물론 아주 특급 선수들은 상관이 없지만 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선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인재를 놓칠 우려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예전 우리 야구만 보더라도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하던 선수는 아니었었고 대졸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재능을 꽃피운 선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학 야구는 뭐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뭐 무관심 속에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하고 한국 야구를 여러 가지들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죠. 맞아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맞아요. 정말 대한민국 야구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랬을 정말 때 저는 막연하네. 미국, 일본처럼 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지만 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폭을 그랬을 때 넓혀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트 선수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비야구인 출신이 코치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여러 가지 심지어 스카우트나 심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야구를 한 사람들만이 와야 되고 이제는 프로야구에서 단장까지도 뭐 야구를 잘했던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문화를 이른바 순혈주의라고 해도 좋고 물론 가두리 양식이라고 해도 좋은데 다른, 그러니까 기존에 야구하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해야지만 이 풀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네. 깨져야 된다. 예. 진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한국 야구의 어떤 전체적인 평균적인 그런 수준 조금은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이라고 보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뭐 아주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마추어 야구의 어떤 학습권 보장? 저는 뭐 냉정하게 따져서 그거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많죠. 장점도 많고 뭐 그래야만 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결국엔 수준이 떨어진 건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운동장 시설이 좀 열악한 조금 뭐 좋지 않은 팀들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네. 모든 수업을 다 끝내고 한 2시간 정도 하죠. 뭐 2-3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들 집에 가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야구가 뭐 거의 야구 엘리트적인 선수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을 하기 시작하죠. 네. 예. 그럼 이제 사교육을 또 뭐 1-2시간을 또 학원을 가서 이제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와서 이래저래 하면 그럼 벌써 11시, 12시. 거기에 이제 아침에 또 뭐 6시, 7시에 학교 나가고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뭐 최강야구 하면서도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모교에 찾아가서도 항상 물어보고 니네 진짜 공부하니?
저는 진짜 공부한다는 친구를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른바 엘리트 선수들 그리고 또 생활체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본의 한 면만을 봅니다. 그쵸. 그래서 그 박용택 의원 말씀도 맞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일본 야구 선수들은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야구하는 선수들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이래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그런데 4,000개 야구부 네. 운영하는 그 모든 학교 다 선수들은 열심히 다 공부를 공부도 하는데 하고 야구도 잘해. 근데 사실은 않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둘 다 한 단면만을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문화 자체가 3시 넘어서까지 정규 수업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시쯤에 끝나는 학교, 2시에 끝나는 학교가 가장 많고요. 3시 이후까지 수업을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시부터 연습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낮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모모 중학교를 가면 모모 대학교까지 같은 재단의 학교를 그냥 가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조건 수업 다 들어야 돼 했을 경우는 일본의 사례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야구 선수들이 공부는 안 해도 좋은데 수업은 적어도 그 조금 들어서 일반 학생들과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야구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영어 수학을 하진 않아도 좋지만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교류를 쌓고 이런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한국 야구와 세계 야구의 격차를 가장 느낀 게 투수예요. 정말 일본도 일본이고 와 저쪽 C조 D조 보니까 다 100마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야구가 후퇴했구나라고 느꼈던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투수력의 차이라고 느끼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150km대 던지는 투수들이 심심치 않게 사실 있어요. 그냥 공 던지는 사람이지 지금 아직 투수가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박찬호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네. 스로잉을 하지 그렇죠. 캐칭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저 가장 또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아마야구는 정말 이 좌우의 스트라이크 존이 일본도 그럽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 좌우 스트라이크 존은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 아마추어 야구는 네. 왼손 투수가 네. 바깥쪽 공을 던지면 네. 대부분 스트라이크로 잡아줬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프로야구에 왔을 때 오히려 고전한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왼손 투수들은 고등학교, 대학 야구까지 어니터블이 될 경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좌우가 너무 넓어요. 특히 아마추어 스트라이크 존은.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아래, 특히나 위에, 그러니까 하이 존의 스트라이크 존이 상당히 박해요. 이건 아마추어도 마찬가지. 아마추어도 태평양 존이라고 하지만 사실 위쪽은 상대적으로 좀 박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직사각형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이게 직사각형이 되어야 그렇죠. 되는데 좀 정사각형의 느낌이 있어요. 아니죠. 대한민국은 이렇죠. 이거야. 대한민국은 진짜로 이래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던지려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빠지고 여기서 하나 이게 점점 이제 피해가는 투구가 되기 시작을 하죠. 도망다니는 투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몸쪽 바깥쪽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결국에는 위의 존과 그러니까 하이 존과 로우 존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투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투수들의 기량과도 맞아요. 연결이 된다는 이게 거고. 사실은 이번에 참 이게 좀 네. 어려운 부분이요. 네. 그 국제 야구 연맹 그러니까 아마추어 대회를 관장하는 곳의 스트라이크 존은 사실은 좌우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국제 규격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경우와 WBC의 스트라이크 존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참 그런데 전반적으로 야구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박용택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수가 이런 스트라이크 존이면 여길 던질 줄 알고 여길 던질 줄 아는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됐다? 정말 아마 스트라이크 존을 쓰기가 넓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리고 타자는 대응하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좌우로 예, 그렇죠. 넓어지면.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트라이크 존 이번 WBC 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투수들은 패스트볼을 포수들이 낮게 되지 않습니다.
예. 다 하이존으로 돼요. 예전에는 높은 공 위험해요. 요즘엔 아직 그게 아니에요. 패스볼은 거의 높게 써요. 그리고 변화구를 쓰죠. 예. 근데 한국 투수들은 높은 변화구들을 높은 빠른 공을 잘 이용하는 투수들이 극히 드물죠. 한성윤 기자는 이번에 드러난 대한민국 어떤 투수들의 현주소, 세계 야구와 가장 격차가 벌어졌다고 우리가 느꼈던 그 대한민국 투수들의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공을 못 던지면 뭐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뭐 투수로서는 그 어떤 승부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홈런 맞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좋은 공 던져서 상대가 잘 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 자기 공을 던지지 못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아쉬웠고 투수들 전반적으로는 스피드가 많은 분들이 일본의 투수들을 봤을 텐데 체격이 작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미야기라는 투수는 한 171 정도밖에 되지 맞아요. 않는 네. 그런 선수이고요. 일본에는 170대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마모토 아마도 요시노부도 178밖에 그렇죠. 안 돼요. 네. 우리나라였다면 아마 너는 투수를 어려우니까 타자에 전념해라는 제안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들이 투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150km대의 공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2010년대부터 정체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을 비롯한 미국이나 중남미 국가들은 이른바 구속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는 과학적인 코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야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2000년 초반, 한참 이제 한국 야구의 중흥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절에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약간 폐쇄적인 일본 야구가 최고야. 일본 야구 기술이 최고야. 라는 어떤 좀 막혀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이 미국을 진출하고 또 거기서 성공을 거두고 또 일본을 돌아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결국엔 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땐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는 안 되죠. 예. 저는 뭐든 한국 야구만의 뭔가는 분명히 만들고 찾아야 된다고 봐요. 디지털 라이브 팀에서 이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그 청취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었는데 일부 분들이 한국 야구가 지금 중국 축구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 축구 연봉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 대표팀 선수 중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선수의 연봉이 김민재 선수의 연봉보다 더 높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분명히 뭐 이거를 비난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일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가슴 아프겠지만 엘리트 야구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고연봉이 국제 경쟁력에 방해로 작용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2008년도에 호시노 재팬이 노메달에 그쳤을 때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의 축복받은 야구 환경이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위기를 결국은 실력으로 극복을 했고요. 우리 선수들이 중국 축구와 같다라는 얘기가 듣기 싫으면 결국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하고 현실적인 첫 단추 뭐라고 생각하는지 박용택 위원부터. 인정. 말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정해야 돼요. 예. 나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다. 뭐 아까 지도자들 얘기한 거. 나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다. 나 지금 노력 안 하고 있다. 나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바빠. 이런 거 다 인정해야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상윤 기자. 결국은 야구 저변의 확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보고요.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야구 선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굉장히 소중한 인재를 놓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재 풀들을 넓혀야 된다. 결국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뭐 코치도 그렇고 뭐 스카우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초로 여성 스카우트가 탄생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여성 스카우트가 소프트볼 출신의 여성 스카우트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스카우트가 어떤 선수를 스카우트했는지가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내가 박용택을 스카우트했으면 박용택은 내가 하는 사람이야. 그래 경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기록과 결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축구라든지 농구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 쿼터 제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선수들 야구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아시아 쿼터 제회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선수들이 일본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뭐 유출 좀 되면 어떤가요? 유럽 축구에 가야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경쟁력이 상승한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잘하는 선수들 메이저리그 일본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본 야구 안 가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죠. 사람들이 일본을 갈 이유가 전혀 없어졌잖아요.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뛰어난 선수들이 일본을 가지 않고 우리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부분. 오히려 또 일본에서 주전과 비주전의 경기에 있는 선수들이 한국 야구에 왔을 때 뭔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교류가 좀 활발해져야 된다. 그랬을 때는 아시아 쿼터가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 야구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해요. 저희가 오늘 제한된 시간 동안 이 WBC의 실패로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좀 나눠봤는데 고민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에 대한 것도 좋고요. 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열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더 나눌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 또 어려운 얘기 아낌없이 나눠준 두 분 KBS 박용택 해설위원 한성윤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